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생활관계 중에서,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게 되고요. 호의관계 문제는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재판은 법을 적용시켜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의관계 거기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끝나고 같이 식사 좀 하실까요? 언제 한번 대접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을 거시면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호의관계야. 그렇죠? 호의관계는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면은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이제 법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계는 법 체계 계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사회주의 법계, 이슬람 법계, 뭐 중국 법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대륙 법계하고 영미 법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유스티니아누스 뭐 이런 거는 출판사 이름이 아닙니다. 네, 잘 모르시죠? 네. 한 10년 전에 유스티니아누스라고 이 수험가의 가장 유명한 출판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갑니다. 5페이지로 가보시고요. 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대륙하고 영미가 나눠지는 이유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74년이었나요? 걔네들이 독립할 때? 그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영향을 받아갖고 미국은 영국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걔네들은 성문법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례가 법이에요. 판례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전을 구입하고 걔네들은 판례집을 구입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근데 판례집이 엄청납니다. 판례집이. 공부 한번 하려면 한 이 정도 사이즈, 뭐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조그만 데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엄청 넓은데 여기를 꽉 채울 만큼의 판례집을 사야지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공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법전 하나만 사잖아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걔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대륙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토의 구획도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례가 축적이 된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법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성문법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성문법.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게 되면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미법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성문법을 우선으로 한다. 얘네들은요 불문법주의라고 했습니다. 불문법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성문법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된다라고 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필요한 것이고, 얘네들은요 누구의 사건이었었고 어떤 사건이었었던지,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례, 그 판례가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과 추상, 개별과 구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먼저 나누셔야 되겠죠. 일반과 개별이 차이고 그 다음에 추상과 구체가 차이입니다. 일반과 개별,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사람 가지고 나누게 되면 일반적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규율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사건은 추상적 규율이 있고 그 다음 구체적 규율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특정이 안 된다. 특정 불가능한 사람을 규율을 하고 있다, 특정 불가능한 사건을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 규율이다,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얘는 특정이 가능하다.
특정 가능한 사람을 규율하고 있다, 특정 가능한 사건을 규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 규율이다,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럼 나누는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주고 나서 풀어봐라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해서 처리하게 된 지식 테스트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럼 기준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반과 개별, 이거는 언제 특정이 가능하고 언제 특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명이면 무조건 특정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명이면 특정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다, 복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편입과 이탈을 기준으로 갑니다. 편입과 이탈을 기준으로 간다. 그래서 그 집단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편입과 이탈이 만약에 자유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이 집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편입과 이탈이 만약에 자유롭지 않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그 집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동작구 주민 이렇게 되면은 특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편입과 이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작구 주민으로의 편입과 이탈은 전입과 전출이죠. 그죠? 전입과 전출. 전입, 전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이 누구까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5.18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광주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보상법. 1980년도 5월 18일이죠. 그 앞뒤로 해서 그때 당시에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이기는 하지만 편입과 이탈이 부자유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정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추상과 구체에 대한 문제, 사건을 과연 특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문제는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얘는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가? 그 다음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한정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갖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가 한정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복수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가능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광주보상법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그렇죠? 언제 어디서 1980년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다 할 수 있으면은 구체적 사건이다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로 나눠가지고 개별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 집행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을 제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법을 제정하는, 이건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 오케이. 사람과 사건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여기다가는 이런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만드는 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대륙에서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법을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성문법을.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디다가 구체적 사건들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3단 논법이라고 하죠. 3단 논법.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요. 대전제를 깔아야 되겠죠. 대전제를 깔고 그리고 나서 소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 그러면요.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난 죽을 거다. 이거죠. 사람은 죽고 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대전제라는 것은요. 그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 요건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요건을. 법의 규범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법의 규범 구조는 뭐 모든 법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바로 법률 요건 부분이 되는 거고 뒷부분이 법률 효과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요 행정행위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범 구조가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법은 요건과 효과 중에서 요건 부분입니다. 여기가 법이에요. 여기가 법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1, 2, 3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요건을 해석을 합니다. 요건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그 사실을 확정합니다. 사실을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파악을 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건에다가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요건 포섭을 하게 되겠죠. 요건 포섭을 하게 된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냐? 연역 방식을 사용한다 이거야. 연역 방식을 사용한다. 연역 방식. 먼저 일반적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오케이.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정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미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돌리면 뭐가 되겠어요? 연역 방식이 아니면 귀납 방식이 되겠죠. 귀납 방식이. 그래서 구체적 사건들을 쫙 나열해 놓고 나서 그것들 간에 있어 어떠한 하나의 질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된다. 이게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차이인데 꼭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법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논리 싸움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판례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판례법, 불문법, 판례법, 불문법이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판단을 내려왔었던 건가?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비교 대상이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법과대학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렇죠? 과거에 법과대학이 있었을 때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그렇죠? 교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 얘네들은요. 법학자가 중심이 됩니다. 법학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학자가 중심이 아니죠. 누가 중심이에요? 실무가가 중심입니다. 변호사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뭐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실현됐죠. 그렇죠? 현재 변호사들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하고 먹다가 이렇게 온 건데 방금까지 먹다 온 건 아니고 하루가 지났지요. 그런데 진짜로 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변호사들 중에서. 상당히 좀 상황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걔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 시험이 정말 최고의 시험이 된 건 맞다. 이제는. 그죠? 합격하고 나서 뭐 연수원을 간다라거나 수습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시작 합격하자마자 바로 직업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시험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옳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법이라는 걸 가치로 보지 않아요. 그 기술자입니다. 기술. 이건 공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얘네들은 성문법을 얘네들은 불문법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흐름이 또 있죠. 공법과 사법의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륙법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7법 중에서 몇 개가 5개가 공법이었었고 2개가 사법이었었고 이렇게 나눠졌었죠.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을까? 영미법계 영향을 받았을까?
양쪽에 모든 영향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의 영향은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그것이 일본을 거쳐갖고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일제 언제 강점기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영미법계의 영향은 미군정 시대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결국 양쪽의 영향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양쪽의 영향을. 그래서 수업자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영미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 대륙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간중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양쪽에 다 영향을 받은 짬뽕이다. 그 다음 로마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관계란 무엇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나누셔야 됩니다. 대륙법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고요. 공법은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죠. 사법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은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법률 관계는 법이 적용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법에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내가 어느 집단의 구성원이면 공법관계입니다. 집단의 구성원이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국가의 국민이고 지자체 주민인 겁니다. 국가의 국민이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잖아요. 이런 관계면 그건 공법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그냥 재산권의 주체로서, 즉 돈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게 되면 그거는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법관계가. 그래서 어느 단체의 구성원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 조합원이다 이렇게 돼도 한 단체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공법관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단체의 구성원이다 그러면 공법관계 문제로 처리가 된다. 그래야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공법을 적용시킬까 사법을 적용시킬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법을 적용시키냐 사법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관계를 먼저는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지 어느 법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승패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송의 형식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공법관계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분쟁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법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투기 위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도 달라지게 되고 승패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인데요.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또 정규 강의 들어가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뭐 보시면 뭐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뭐 신주체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도 그것이 완전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공법관계에도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공법관계에다가 사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법관계에 사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뒤에 보시게 되면요. 7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시면 우리 행정법이라는 거 과연 그 역사가 얼마나 됐는가? 채 200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채 200년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이상 된 민법과는 우리가 수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정리된 게 없습니다. 행정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행정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행정법 과연 무엇인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통일된 단일 법전이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규율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00여 개의 개별법들로 각각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공백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백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백 영역은 무엇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사법 규정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현실이다. 그래요. 우선은 이런 결론 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은 사법에 비해서 아직 상당히 유아적 수준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법관계가
공법관계가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선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권력적 관계라고 합니다. 예, 권력적 공법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공법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권력적 공법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흠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사법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 조절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 조절적 규정.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법 기술적 규정이 있습니다. 날짜 계산 어떻게 합니까? 행정법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는 걸 안 다음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90일이 되는 때가 과연 언젠데요? 그 계산을 못하면 사례형 문제는 전혀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90일이라고 알고 있지, 지금 오늘이 90일이 지난 날인지 안 지난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행정수용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우리 행정법에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요? 사법규정 적용시킵니다. 뭘 적용시킨다고요? 민법을 적용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이다 그래갖고 첫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오늘 나왔다 그러면 내일부터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부터 90일을 갔는데 맨 마지막 90일 되는 날이 만약 공휴일이야. 그럼 어떡할 건데요? 쟤네도 일을 안 하는데, 그렇죠? 일을 안 하는데 내가 소장을 접수 안 했다고 해 나한테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다 어디 나와 있다고? 민법에 다 있는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주소든 거소든 날짜 계산이든 이런 것들은 법 기술적 규정에 대한 문제로서 이거는 우리 공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법 원리적 규정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 원칙적 규정. 일반법 원칙.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본 적은 있죠. 아주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나한테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하게 부과된 처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러한 부과 처분이 나오면 돈을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왜? 안 내면 강제징수 당할 것이고 안 내면 연체로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낸다는 거예요. 내고 나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법에 보면 741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어갔을 때는 그것을 부당이득이라 부를 것이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공법관계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일반법 원칙적 규정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신행위 말하는 겁니다. 배신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뢰부 원칙, 자기구선, 부당결부금절, 평등원칙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다 적용시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소송 절차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짜장면을 먹고 싶거든요. 짜장면을 먹기 위한 방법을 찾았어. 고민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소송에 가야 된다. 나 법정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을 찾는 거야. 안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이거로구나. 변호사를 시켜가지고요.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다 이유 없이 다 걸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는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한 데도 있겠고 어디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되도록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걸어놓고 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 거부를 하잖아요.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개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실제로 궁금했던 게 아니거든. 거부를 하게 되면 거기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서 짜장면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국가의 이제 법원이라는 뭐예요? 공권력을 농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공권력 농락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이 재판을 소송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권리남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남용 이런 것도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없습니다. 뭐 신의 성실 원칙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거나 부당이득의 법리라거나 아니면 뭐 권리남용의 법리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공법관계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에요. 근데 상법 41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상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여기서 만약에 단란주점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장사할 수 없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돌아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 가능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단란주점을 했어요. 여기서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동네를 가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갖고 여기 이제 영업을 접고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가보니까 별게 없는 거야. 이쪽이 훨씬 나아. 구간이 명관인 거지. 돌아오고 싶어. 돌아오고 싶은데 거기가 만약에 동작구야? 동작구청장한테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작구청장이 영업허가를 내려준 거야. 그런데 얘는 거기서 정말 탑을 먹던 친구였어요. 얘가 나가고 나니까 여기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겠다 싶어 을이라는 친구가 바로 옆집에다 단란점을 열었던 거죠. 갑이 돌아오면 얘는 망해요. 갑이 돌아오면. 근데 얘는 지금 반년도 안 돼 돌아오려고 해. 그러면 상법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그것이 권력적 공법관계든 비권력적 공법관계든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유추 적용이 됩니다. 유사한 사건이면은 내용상 유사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사법 규정이긴 하지만 공법관계 적용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해 조절적 규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 권력적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비권력적, 같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방금 전에 영업허가 처분은 권력적 공법관계에서 행해진 처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적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갑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처분은 상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기본은 뭐냐면 공법은 흠결 영역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규정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법 규정에는 일반법 원리적 규정과 그리고 이해 조절적 규정이 있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추 적용을 허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행정부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문제는 뭐 뒤에 있는 조직도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과거에 절대 군주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루이 14대 뭐 이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나누어졌다? 인치주의 시대가 법치주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이겁니다. 전환이 되었다. 인치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것이고 법치라는 것은 법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냐?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스스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본인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과 그다음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이루어졌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군주들이 여러 명 단두대에서 목을 절단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법이 지배하는 시대로 나눠졌는데 법이 지배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이것을 지탱하는 산발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산발이는 바로 권력분립입니다. 권력분립.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그리고 사법권이 서로 분리가 되었다 이거죠. 서로 다 분리가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분리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법을 얘가 만든 법을 적용시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인치주의가 법치주의로 넘어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권력이 분립이 되고 말았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게 되고 여기서 제정한 법을 적용시켜서 다스리게 된다. 여기서는요 뭘 한다고요? 법을 제정하게 된다. 여기서는 무엇을 한다라고 했어요? 법을 집행하게 된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게 되냐? 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로의 순서입니다. 순서.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로 이루어져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행정부가 그 법을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행정권과 사법권 둘을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행정부가 먼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런 걸 우리가 이니셔티브, 즉 선결권이라고 합니다. 선결권. 선결권. 항상 시험에 나온 얘기죠. 제정된 법은요, 누가 먼저 판단 내려야 돼요? 선결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 얘가 선결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가 절대로 먼저 판단 내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권력이 분립이 되기도 했지만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우리는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다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분립이 되는데 수평적 분립과 수직적 분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수평적 분립이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고 있는 것은 수직적 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분립. 이렇게 또 분립이 되어 있는데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또다시 나눠져 있고요. 또다시 나눠져 있고 밑에 있는 그림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포함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매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게 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한번 남겨드린 겁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그 행정기관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17년도 엊그저께 시험 봤던 7급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집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지게 된다. 지방의회가 바로 의결기관이 되는 것이죠. 집행기관은 사무를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사무를 두 개로 쪼개면 하나는 일반 사무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합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그냥 우선은 교육 사무라고 기억을 하세요. 일반 사무와 교육 사무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반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 교육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은 우리가 일반 집행기관이라고 하게 되고요. 교육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을 뭐라 부를까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특별집행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별집행기관, 일반 집행기관, 특별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집행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집행기관이 바로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그래서 집행기관은 그 사무를 일반 사무하고 그 다음 교육 사무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마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로마자 8번. 딱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추려놓은 겁니다. 필요한 내용만. 8번 같이 되면 누가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야, 너 요즘 뭐하냐? 너 옛날에 공부했는데? 너 공부 다 끝났냐? 잘 됐냐? 물어보면 뭐라? 나 요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내 직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걘 뭐한 놈일까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갖고 있대요. 지가. 걔 뭐하는 애요 도대체? 법관이죠. 법관인 겁니다. 법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우리가 법관이라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법관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관인데 얘가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갖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0호 법정을 들어갔어요. 403호 법정으로 할까요? 여기가 403호입니다. 403호 법정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얘는 누굽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방금 전에 문 밖에 서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법관이라고 불렀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이런 애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판사라고 부르죠. 판사라고 부르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얘랑 같이 문 열고 들어온 친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동료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걸 뭐라 부릅니까? 혼자 들어왔습니다. 얘가 403호 법정에 혼자서 들어왔어. 혼자 들어오면 걔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단독 판사가 되는 거죠. 2명의 동료랑 같이 손잡고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뭐라 불러요? 합의부라고 부릅니다. 합의부. 합의부라고 부르죠.
예, 세 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세 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얘가 중간에 앉았어요. 얘가 중간에 앉았습니다. 얘는 누굽니까? 세 명이 앉아 있잖아. 드라마 보면 그치? 세 명이 앉아 있잖아요. 예, 이재용 재판 보면 세 명 앉아 있죠. 이재용 재판에 한 명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한 명 길 가다가 칼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세 명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세 명 앉아 있는데 세 명 중에 중간에 앉은 친구, 걔가 누구예요? 재판장이죠. 세 명 중에 장입니다. 얘가 리드합니다.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장은 말을 합니다. 장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왼날개, 오른날개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재판장 왼쪽,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배석판사라고 합니다. 배석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석판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판사는 단독판사하고 합의부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단독판사하고 합의부로 나눠집니다. 판사는. 예, 법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법관은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예, 행정주체, 국가의 행위는 국가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을 뭐라 불러요? 국가기관이라고 하죠. 국가기관. 그죠? 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친구를 뭐라 불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다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다 아니다. 문재인은 사람이고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문재인은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란 말이죠. 행정기관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손과 발이 있잖아요? 그럼 제 손과 발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손과 발은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기관에 불과한 것이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그런 걸 법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법인. 법인은 뭐예요? 예, 자연인은 아닌데, 그쵸?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자연인은 아닌데, 법상 필요에 따라서 법상으로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법인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사람입니다. 걔는 법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요? 공법과 사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법인입니까? 사법인입니까? 삼성은 공법인입니까? 사법인입니까? 삼성은 사법인이죠. 삼성은 사법인이고 대한민국은 뭐가 되는 거야? 공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의 종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종류도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법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뭐가 되는 거야? 공법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법상 사람이 되는 것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신체 조직, 그 신체 조직을 우리가 행정조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정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정조직은 신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 행정조직도 행정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체 기관들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정기관도 역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신체 기관, 행정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조직의 국가기관들, 그 행정기관들, 사법기관들, 얘네들도 역시 본인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직무범위라고 합니다. 직무범위. 제 입은 강의할 때 말을 하게 되고 눈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고 손은 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제 신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범위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행정기관들, 국가의 행정기관들도 각각 본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예, 그겁니다. 판사는 뭐예요? 판사는 행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라고 해요. 사법기관. 예, 판사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판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법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법관은 공무원의 이름입니다. 공무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특정직 공무원. 따라서 판사는 사람이 아니고 법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예, 제 친구가 넌 요즘 뭐하고 사냐? 그러니까 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살고 있어. 그건 직업이죠. 그냥 공무원이란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아침에 출근을 해갖고 일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403호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전 누굽니까? 저는 강사죠. 그렇죠? 전 평소에 강사가 아니죠. 엄마한테는 그냥 예쁜 둘째 아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강사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얘가 문 열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 얘는 그때부터 판사인 거죠. 판사인데 혼자 돌아다닐 때가 있고요. 외롭게.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혼자 돌아다닐 때를 단독 판사라고 하는 거고 여러 명이 같이 돌아다니면 합의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국가기관인 겁니다. 국가기관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재판입니다.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은 뭐냐? 재판은 별게 아닙니다. 재판은 법원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의 의사표시예요. 법원이 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의사표시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판결이고 하나는 결정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판결은 그 법원이 이번에 담당한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잠시 이 행위는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여기 계신 원고와 피고 두 분만 가지고는 이 재판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저기 밖에 있는 분 한 분 더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신 두 명이서 지금 사건 두 개를 하고 있네.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 두 개인 것 같은데 한 번에 갑시다. 묶어갖고 갑시다. 이런 걸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집행정지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소송참가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소병합에 대한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으로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판결이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중간에 절차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 내리는 의사표시, 재판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재용 재판에서 그랬죠. 재판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나갈래?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시킬래? 쟤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법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하는 겁니다. 법관이 단독 판사면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부면 재판장이 합니다. 그런 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리됐죠? 그러면 재판작용에는 총 3개가 있는 거지. 3개가 있는 거야.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과 결정까지는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령은 법관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선 큰 틀을 정리를 했으면은 우리는 명령 문제가 안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에는 명령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소송 문제에서는요, 명령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판결과 결정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심판.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뭐 지방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면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난하나? 전 관악구 주민이거든요. 관악구 주민인데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뭐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안 미쳤나만 보고 싶어요. 우선 그쵸? 그냥 한번 뭐예요? 간 보는 겁니다. 소송 가면 돈 드니까 그죠? 시간 많이 드니까 강사들은 소송 안 합니다. 시간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뺏기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돈 안 들고 시간 안 드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심판에서 1심이었습니다. 동작구청장이 잘못하면 나는 행정심판을 어디다 제기합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다 제기해요.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다라고 했죠. 동작구는 누구야? 기초지자체죠. 이 기초지자체장이 잘못을 했으면은 직근 상급 행정기관, 즉 감독청, 즉 뭐예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형. 바로 위에 있는 형. 알겠어요? 큰형 말고 바로 위에 있는 형. 위에 있는 형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큰형은 안 무서워해요, 셋째가. 그죠? 큰형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가 무서운 거야? 둘째 형이 무서운 거죠. 군대 가면 만약에 내가 2등병이야. 2등병이면 병장이 무서워요? 병장은 나 안 때려요. 그쵸? 병장은 나 때리면 자기 급 떨어져요. 병장이 2등병 때렸다. 정말 우스운 일이거든요. 누가 날 때려요? 바로 말도 안 되는 일병.
일병 요게 나를 괴롭히죠. 그쵸? 예, 항상 그런 거야. 그래서 바로 위에 형한테 꼬질러 갑니다. 일르러 가. 그 누구한테 갔어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이놈들이 같은 편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졌어요. 그럼 나는 다시 큰형한테 갑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에 2심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행정심판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심급제도가 없다. 이겁니다. 심급제도가 없다. 행정심판에는 심급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는 심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몇 심제입니까? 1심제입니까? 2심제입니까? 3심제입니까? 다 있어요. 1심제도 있고 2심제도 있고 3심제도. 일반적으로는 3심제죠. 일반적으로는. 1997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2심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심제였어요. 3심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던 시절이고요.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1심이 고등법원이었습니다. 1심이 고등법원이고 2심이 최종심으로 대법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소송이 3심제입니다. 3심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심, 2심, 3심으로 넘어갑니다. 1심, 2심, 3심. 심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송만 가지고 보시게 되면 1심과 2심과 3심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예, 1심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 재판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부도 법무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다 나눠져 있죠. 자신들의 직무 권한 범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 행정기관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법부의 사법기관도 다 법원이 나눠져 있어요. 민사법원이 있고 형사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1심은 누가 담당을 하는 거냐? 1심은 행정법원이 합니다. 1심은 행정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법원이 합니다. 여러분 행정법원은 단독 판사일까요? 아니면 합의부일까요?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얘기하게 되면은 판사 한 명이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형사재판 받아보셨습니까? 누구한테 고소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학습 차원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그래서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다 그게 공부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한번 괜히 소송 제기해보고 막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 수험생 때는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 알려고 시간 버리고 할 문제는 아니겠죠? 예, 형사재판을 받아봤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 재판을 받으면 딱 가면은 저 같은 놈 하나 잡아 넣겠다고 3명이 앉아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한 놈 앉아 있습니다. 한 놈. 예, 1대1로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 검사가 어쩌고 합니다. 판사님, 제 시끄러운데요? 저 잘못 안 했거든요.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전 잘못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전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데 전 잘못을 안 했거든요. 전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럼 게임 끝. 예, 바로 그냥 나갑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재판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사법원 가면요. 법정 앞에 5분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누구 재판. 5분 단위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거야. 안 걸려. 서면으로 다 끝나고. 다 판사 한 명 앉아있고. 다 이런 식이에요. 이재용 정도 돼야지. 예. 그 정도 돼야지. 예. 3명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행정사건은요. 행정사건은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금액 작은 사건이라고 해도 3명 앉아 있습니다. 3명. 예. 행정사건은 다 합의부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공이 여러 명이면은 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그 있었잖아. 그거 대답했었잖아. 그치? 전에. 사공이 여러 명 어떻게 된다고? 배가 신중하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배는 절대 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에는 바퀴가 없거든요.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배는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공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그리고 3명이서 같이 노를 젓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거북선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행정사건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공익 관련을 맺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피고 양 당사 2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합의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원, 여긴 뭐 한다고? 합의부가 한다고. 합의부가 한다고. 근데 행정법원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행정법원은, 그쵸, 서울 서초구 읍면로에 한 개밖에 없다고 했죠.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법원조직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사건은, 제주사건도 전부 다 서울행정법원을 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돼 있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당연히 여기도 합의부입니다. 당연히 합의부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졌어요. 내가 졌습니다. 누가 졌죠? 원고가 졌을 수도 있고 피고가 졌을 수도 있죠. 원고가 지면 국민이 진 겁니다. 피고가 지면 국가가 진 겁니다. 어쨌든 진 쪽에서는, 패소한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있으면은 또 형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죠. 얘네 형이 누구야? 얘네 형이 고등법원입니다. 그죠? 얘네 형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2심법원,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게 된다는 거죠.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법률용어로? 상급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 상소라고 부르죠. 상소. 알겠어요? 상급법원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상급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소송 제기하는 건 제소라고 부르게 되고, 상급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걸 우리가 상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2심에서 또 누군가 패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졌겠죠? 그럼 진 쪽에서, 그게 원래의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지 간에, 예, 역시 또 상급법원에 따질 수 있겠죠? 따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상소라고 부른다고. 상소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상소를 뭐라고 불러? 밑에 있는 상소를 항소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상소를 우리가 상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상고라고 이렇게 부른다. 항소, 상고, 합쳐서 상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이 상고와 항소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지 지방은 됐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따지면은요, 법원의 결정이나 아니면 법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총 3개죠. 판결, 결정, 명령 합치면 재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 위에다가 따지게 되면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따지는 걸 뭐라 불러요? 상급법원에 따지죠. 상급법원에 따지면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서 따지면 그런 걸 우리가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그러면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따지는 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우리가 항고라고 부릅니다. 항고. 이걸 뭐라 불러요? 항고라고 부릅니다. 항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항고이기 때문에 그냥 재항고라고 부를 뿐입니다. 재항고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네. 그렇죠? 뭐가 나오죠? 재판은 판결과 결정과 명령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재판작용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따지는 거는 통칭 상소구나. 상소인데 이 상소에는 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가 있고, 그리고 항고가 있구나. 이 항고에는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쭉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심과 2심과 3심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는 행정법원, 얘는 고등법원, 얘는 대법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대법관들이 뭐 여기저기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까지 막 수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다 향하겠죠. 3심은 전부 다 일로 향하겠지. 그런데 1심이나 2심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과연 무슨 사건인지에 대한 그 사건 조사하고 앉아있을 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얘네들 그냥 앉아서만 해야 돼.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거 다 끝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심의입니다. 오직 법률적 판단만 내린다는 거야. 얘는 오직 법률적인 판단만 내린다. 법률적 판단만 내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법률적 판단 내려요, 안 내려요? 내일이니까 최종 결론이 나오겠지. 그쵸?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아니다 라는 법률적 판단을 하긴 하겠죠. 예, 물론 합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법률심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일도 하느냐? 실제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합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예, 법률심이자 사실심이다. 법률심이자 사실심이다. 그래서 법률심은 다 법률심이잖아. 법률심은 다 법률심이니까 이 1심과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심이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변론이 끝날 때가 있고 여기서 변론이 끝날 때가 있겠죠. 이건 뭐 2심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2심을 안 가면 여기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되고 2심을 가면 또 2심에서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있겠지요. 그렇죠. 사실심이라고 부르면 뭘 말하는 거다? 위에 있는 30 빼고 나머지 1, 2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 누가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고 그 다음까지 갔네요. 로마자 9번에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 얘기가 좀 빠졌네요. 올라가는 시간. 예, 올라가는 시간 보시게 되면 예, 요거 상소예요. 상소. 예, 상소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소송 며칠 안에 들어간다. 며칠 안에 들어간다? 90일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90일이죠. 이거는요. 상급법원에 따지는 거는 이거는 2주입니다. 2주. 14일. 14일. 이것도 민사소송법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이거는 아까 전처럼 사법 규정에 유추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행정소송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8조 2항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예, 2주일 만에 상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 실체법과 절차법은 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의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법도 사법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 형사법이라고 하게 되면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 되는 것이겠죠. 예, 민사법이라고 하게 되면 민법이 실체법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또 그냥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굳이 나눈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행정작용법, 작용법이 실체법이 되는 것이고 행정구제법, 이 구제법이 바로 예,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작용법이 실체법이 되는 것이고 구제법이 절차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우리는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행정법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알기 쉬운 행정징수법 맨 앞부분 예,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뒤에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예, 3교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해서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